상속인은 증여받은 거 10년 이내 가산, 상속인 아닌 자는 증여받은 거 5년 가산입니다. 근데 지금 조카들과 형제자매들 상속인입니까? 상속인 아닙니까? 아니죠. 상속인 아닙니다. 네. 5년 이내 증여 가산이에요. 네. 자, 돌아가신 지 3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됐으니까. 증여 가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여 가산되느냐? 120억이 증여 가산돼요.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돌아가셨으면 네. 30억에다가 120억이 가산되면 상속 재산이 얼마? 150억. 세율 50%니까 그러면 75억이 상속세예요.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장남내 가족들은 현금 얼마 받았어요? 30억. 30억. 근데 지금 상속세 늘어나는 게 얼마? 24억. 그러면 24억 다 내면 현금 얼마 남아요? 6억 남아요, 6억. 안 보면 망한다. 다솔 세무 TV. 안녕하세요, 김현웅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요, 법률사무소 다솔의 대표 변호사 겸 세무법인 다솔의 파트너 세무사 대세 안은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입이 착착 붙네 오늘은. 그러니까 왜 잘 되시네요. 아니, 현금 입금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는 다른 데서는 잘 안 해요. 우리만 해주는 거야. 네. 왜냐면 딴 데서는 인출하는 것만 신경 쓰고 입금은 이걸 잘 안 합니다. 맞아요. 근데 입금 굉장히 중요하네 얘기 들어보니까. 중요하고요. 네. 현금 입금이 왜 중요하냐? 현금이 언제 생기세요? 아나운서님은? 누가 나한테 줬을 때 생기죠. 그리고 누가 왜 줘요? 현금을? 용돈. 용돈인데 줬는데 들고 다니기는 애매하니까 뭐 계좌에 넣어놓고 써야지 이럴 수 있잖아요. 있을 수 있죠. 그걸 카드로 긁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근데 우리가 현금이 생기는 경우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많지 않아요, 또. 왜냐? 부모님이 용돈 주실 때 뭐 세뱃날 이럴 때 아니면 네. 명절 아니면 사실 현금 용돈 많이 안 주세요. 근데 현금 용돈 아까 우리 지금 인출하고 연결되는데 현금 인출 많이 했던 분이 용돈이라고 200만 원씩 주겠죠. 그럼 우리가 20살 자녀한테 네. 매달 만날 때마다 200만 원씩 용돈을 주셨다고 합시다. 예. 열심히 뽑으셔서. 네. 그럼 이 20살짜리 자녀는 그 200만 원 들고 네. 아니 내가 이걸로 카드도 못 만들고 네. 카드 결제 대금도 결제 못 하니까 계좌에 그렇지. 꼬박꼬박 네. 200만 원씩 넣었어요. 훌륭해요. 훌륭한 거지. 본인이 계획적으로 쓰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카드를 쓰면서. 맞습니다. 네. 근데 현금 입금을 했을 때 그 입금을 저희가 또 문제는 현금 입금을 따박따박 하면 이 계좌에 200만 원이라는 돈이 꾸준히 꽂혀요. 그렇죠. 그리고 카드 결제 대금 쓰였겠죠. 네. 그러다가 나중에 이 200만 원으로 주식도 하고 코인 투자도 하고 하다가 자산 가치가 증액이 돼요. 그거는 지난번에 얘기했다. 자기가 증액하면 안 돼. 다 써야 돼. 저 용돈은 다 써야죠. 네. 근데 우리가 이 200만 원씩 이렇게 현금을 모았을 때 네. 이게 나중에 저희가 소명을 못하면 다 증여세로 과세가 될 수도 있고 변호사님 10년 내 5천만 원 공제되니까 문제 없지 않나요? 라고 하면은 네. 저희가 200만 원에 곱하기 12 하면 1년에 벌써 2,400만 원입니다. 3년만 해도 7천만 원이 넘어요. 2년이면 거의 간당간당해요. 2년이면. 넘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 현금 용돈을 주셨을 때 네. 자녀들이 함부로 계좌이체 그 계좌에 입금을 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하셔야 되고 현금으로 받은 거 현금으로 쓰시는 게 낫겠네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그 제가 현금 인출해서 조금 더 네. 포인트를 맞추면 왜 현금 입금을 제가 말씀드렸냐? 개인 사업자 중에 현금을 내가 상속세에 대비하려고 네. 현금을 꾸준히 뽑으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현금 인출액이 얼마냐? 30억. 에? 그거 30억 빼고도 네. 현금 70억을 예금에 갖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100억 중에 30억을 뺀 100억 거야? 중에 30억을 빼셨어요.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빼셨어요? 그 어떻게 30억. 30억 저도 동안? 빼는 방법을 몰라서 동안? 엄청 오랫동안 자기가 꾸준하게? 상속세에 대비하려고 이분은 뭘 해도 성공하겠다. 30억을 꾸준히 뽑으셨어요. 그리고 예금 70억이 있으셨어요. 네. 자, 이렇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금고에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네. 자, 만약에 이 상황에서 저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만약에 돌아가신다면 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우리가 70억 부분에 상속 받으면서 상속세 내겠죠. 네. 예금 계좌는. 그럼 30억은 우리 피상속인의 금고에 있는 거 상속인들 다 알잖아요. 배우자나 그렇죠, 자녀들이. 그렇죠. 30억 쓰시려고 하면 쓰실 수 있겠어요? 현금으로? 네. 안 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이게 거래상으로 네. 진짜 1,000만 원만 넘어가도 네. 쓰기가 애매해요. 오히려 우리나라가 받아요. 워낙 이 거래가 네. 투명해져가지고 안 받아요. 받는 사람도 불안해요. 안 받아요. 네. 제가 전세 보증금이 아니라 월세 보증금을 제가 현금으로 그 부조금 들어온 게 있어서 네. 제가 현금으로 월세 보증금 1,000만 원 드린다고 했을 때도 싫어하죠. 안 받아요. 자기가 이것도 입금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현금 입금이 나중에 매출 누락이나 다른 사람에게 증여받은 걸로 오해받을 수 있기 그 때문에 사람 싫지. 네, 현금 안 받으세요. 그대로 통장으로 받은 다음에 쏴주면 되는데. 그래서 그냥 계좌이체 해달라라고 해서 내가 현금 쓰고 싶어도 못 써요. 현금이 이게 쓰레기네.
쓰레기는 아니고 좋은데 저희가 만약에 백화점에서 쇼핑을 한다 해도 30억 쇼핑을 할 수가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백화점에 가서 써도 거기도 매출 누락이 되는데 현금으로 받아가지고 만약에 자기들이 안 하고 뭘 내줬다 그러면 자기들 들어온 상품이 네. 어디 나갔냐라고 해서 근거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도 항상 매출 신고하기 때문에 어. 이 30억 현금을 실제로 쓰기도 어렵다. 야. 그래서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럼 돌아가신 경우가 아니라 그럼 이제 계신 상황에서 건강하세요. 그럼 제가 건물을 살 겁니다. 예를 들어 200억짜리 건물을 살 거라서 100억의 에코티가 필요해요. 네. 100억 대출 받을 거라. 그러면 70억 예금이 있으니까 자기가 이 30억 넣겠대요. 계좌에. 그래서 이거 100억으로 해서 에코티로 부동산을 사겠대요. 그것도 문제 생기겠는데? 그렇죠. 30억 30억을 갑자기 예금에 넣었을 때 어. 과세관청은 너 이거 뭐지, 뭐야? 이거? 어디서 난 어디서 거야? 났어? 그랬더니 라고 했을 때 제가 50년 동안 꾸준히 뺐다가 다시 넣습니다. 다시 넣습니다라고 하면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상속재산에서 우리 현금하고 추정상속재산 이거 입금했을 때 네. 매칭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우리가 30억 입금한 거에 대해서 제가 꾸준히 인출한 겁니다라고 했을 때 과세관청이 안 받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뭘로 의심하냐?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현금 매출 누락. 이거 현금 매출 신고 안 된 거 입금한 거 아니야? 충분히 가능한 스토리입니다. 두 번째, 이거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 아니야? 라는 건데, 자, 부모님한테 증여받은 거 아니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부모님 소득도 없고 예금도 없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 계좌 열어봐라. 한 푼도 없다. 내가 부모님한테 무슨 30억을 증여받냐? 너무 떳떳한 거지. 네, 아빠는 너무 게 아니니까. 떳떳해요. 근데 우리 상증세법에 규정이 있어요. 네. 그냥 누구한테 증여받았는지 밝히지 않더라도 네. 그냥 제가 이 3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소명을 못하면 증여받은 걸로 그냥 했다. 증여세가 과세될 수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네. 썸바디. 네. 그냥 증여세. 그러니까 소명하지 오. 못한 거에 대한 과세지 증여자를 밝히지 못한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과세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불특정 증여자네. 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부모님이 전혀 소득도 없고 예금도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증여받을 걸 의심받지도 않을 거고 나는 사업자도 아니고 그냥 근로소득자니까 내가 뭐 어떤 상속재산 그 어떤 매출 누락에 대한 의심을 받을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그냥 입금을 거액을 해버리십니다. 근데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증세법에 규정이 있기 때문에 네. 증여세를 과세 맞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반드시 아셔야 되기 때문에 야. 현금 입금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출금뿐만 아니라 입금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 맞아요. 현금 인출이 너무 유튜브에서 많이 다뤄져 있는데 네. 사실 제가 볼 때 또 중요한 거는 현금 입금이다. 야, 우리는 남이 안 다루는 이런 부분까지 디테일하게 다뤄줍니다. 예. 안변, 얘기가 끊임이 없네. 꼬리에 꼬리를 물은 세무상식입니다. 꼬꼬세, 한도 끝도 없네. 얘기하다 보면 다 그냥 세무를 얽혀가지고 복잡해요. 또 어떤 주제가 있냐면 네. 제가 상속세 세무조사 때 실제 경험한 케이스인데 네. 아버님 계좌에서 예를 들어 오후 3시에 200만 원 인출이 돼요. 네. 아들 계좌에 바로 1분 뒤에 네. 3시 1분에 네. 200만 원이 고스란히 입금이 돼요. 넣은 거네. 그 자리에서 출금했다 그러니까 입금하죠. 인출했다가 내가 그냥 다시 넣은 거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만약에 저희가 1년 내 2억 이내에 네. 인출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네. 과세관청이 볼 때는 이거 누가 봐도 인출해서 자식 계좌로 들어간 거잖아요. 네. 이 200만 원. 그 만약 떳떳했다면 뭐하러 뽑았다가 넣어요? 그냥 계좌 이체해 주면 되는데. 그렇죠. 근데 계좌 그게 아니라 이체하면- 뽑았다가 넣었으니까 맞아요. 이거는 뭔가가 사전에 의도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계좌 이체를 했으면 이거는 증여 추정 때문에 저희가 다른 이유를 소명하지 못하면 네. 바로 증여세가 과세되는데 그걸 회피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회피하려고 결국에는 저희가 증여 추정을 안 받으려고 네. 인출하자마자 입금을 하셨지만 네. 결국에는 과세관청에서 볼 때는 이 자금은 이체해서 일로 들어간 거고 너 이거 200만 원 어디서 난 거야? 라고 네. 소명 요청을 받으면 소명할 길이 있을까요? 200만 원 현금 어디서 났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저희가 사회통념에 맞지 않다 보니까 근로자 같은 경우는 현금이 발생할 일이 없고 네, 네. 그다음에 저희가 사업자분들은 괜히 현금 매출 누락이라는 오해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은 주의하셔서 입금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 여기서 질문 하나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그 안 변호사님의 말씀처럼 요 거래 관계를 따지려면 사실은 그 과세관청이나 과세 담당자들이 아버지 계좌, 아들 계좌 두 개를 뽑아가지고 네. 비교해서 봤을 경우에 이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1분 단위로 계좌. 들어갔구나 이게. 아들 계좌를 합쳐요. 에? 그러면 실제 그렇게 해요? 네, 엑셀에서 볼 때 3시에 인출, 3시 1분에 아들 계좌 입금이 그냥 나오죠. 금액이 딱 떨어지게. 아 이거 우리가 몰랐던 부분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의 계좌만 이렇게 훑어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저 마이너리티 리포터처럼 톰 크루즈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갖다가 쫙 해가지고 딱 붙이고 막 보고 막 이러잖아요. 네. 이것처럼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원하면 네. 아버지, 어머니, 아들 네. 이렇게 세 계좌를 가지고 쫙 놓고 네. 비교 분석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네. 맞습니다. 실제로 저희 세무대리 세무사님들도 저희가 실제 업무를 하실 때 돌아가신 분 계좌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한 네네. 4-5개 되잖아요. 네네네네네. 4-5개 다 합칩니다. 왜냐하면 이 국민은행 계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적금 가입하려고 옮기시는 경우도 있고 한데 네. 이 1,000만 원이 출금됐을 때 저희가 네. 못 찾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게 딱 합쳐져 있어야 아 이거 국민은행에서 빠진 게 신한은행으로 갔구나라고 바로바로 알 수 있거든요. 그거 합치는 기술이 있어요? 엑셀로 이렇게 저희가 다 다 이렇게 합쳐져요? 네 이거 하는 게 좀 힘이 들긴 하는데 시간 단위별로 쫙 네, 이렇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어느 은행이 뭐 이렇게 네. 근데 야 이것도 몰랐는데. 저희가 정리해서 재밌다. 작업을 하는데 세무사님들이 그래서 상속세 조사나 신고하실 때 음. 생각보다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의뢰인들은 잘 모르시지만 저희가 그런 분석을 하는 역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세무사님들이 상속세 신고나 조사에서 이러한 금융계좌 분석이나 네. 과세관청이 요청, 저희가 사실은 저희가 갖고 있는 것보다 과세관청이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보다 더 많은 자료를 분석하시고 소명 요청을 하시다 보니까 저희도 거기에 대응을 하기 위해선 저희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 제가 현금 이제 입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네네. 있었는데 제가 경험했던 또 하나 재밌는 케이스 하나 설명드릴게요. 입금 관련 사례예요? 입금과 관련된 네. 케이스인데 네. 중요한 건 계좌 이체와 관련된 케이스예요. 아 그래요? 네. 네. 제가 또 재밌는 케이스 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상속인들이 옛날에는 상속 재산을 물려받을 때 형제가 오형제였어요. 이번에 항상 등장하는 삼형제가 아니라 오형제입니다. 오형제인데 오형제. 우리가 재산을 물려받을 때 각각 5분의 1씩 안 하고 장남 명의로 다 모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100%? 있냐? 네, 선산이나 뭐 이런 것들 그냥 그렇지. 부모님 그거는 어떤 뭐 공동 재산이라고 네, 생각하는 가족의 재산 거예요. 전체를 네. 지금 요즘 시대 아닙니다. 옛날 시대에는 네네. 그냥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건 법률상으로는 명의 신탁인데 어떻게 보면 명의는 장남 명의로 장남 해놨지만 명의로. 네. 실제로는 나머지가 5분의 1씩 지분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선산이 나중에 수용을 당해요. 그러면 우리가 수용을 200억에 수용당했습니다. 아이고 잘 그러면 됐죠. 인당 40억씩인데. 네, 인당 40억씩 이제 네. 하는 건데, 자, 200억에 대해서 일단 개인이, 장남이 양도소득세를 내요. 우리가 심플하게 제가 50억 정도를 양도소득세 냈다고 칠게요. 25%. 실제로 50%. 비율을 보통 하면은 이렇게 오래 보유하신 거는 저희가 실제로 양도소득세 한 25% 냅니다. 그럼 150억이 남았어요. 150억이 남았어요. 네. 자, 그럼 이 장남은 나눠주겠죠. 그렇죠. 이 형제들한테 나눠줘야 되잖아요. 나누기 5하면 30억씩인데. 30억씩 나눠줘야 돼요. 네. 근데 30억씩 나눠줄 때, 네. 자, 한 명 30억씩 주면 증여세를 내요. 아 본인이 갖고 있는 거니까. 네. 이거는 증여예요. 아 왜냐면은 상속을 다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큰형이 갖고 있었어.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 돈이잖아요. 네. 그걸 가지고 나눠주게 되면 증여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이게 저희가 변호사님 그러면 이거 상속 재산 네. 그거를 분할협의 했다고 치고 네. 이 현금에 대해서 그렇게 소명하면 안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네. 저희가 부동산 실명법에서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가 들어가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과태료가 너무 세서 벌금이 너무 세서 저희가 명의신탁 부분을 소명하기가 어려워서 야 이거 그냥 증여로 처리하자라고 해서 증여세를 내게 되는데 제가 심플하게 30억을 그냥 온전히 증여세를 낸다고 쳐볼게요. 네. 그럼 얼마예요? 제가 그냥 공제를 무시하고 하면은 네. 약 증여세가 10억 나옵니다. 그럼 20억밖에 안 가는 거네. 그러면 증여세를 줄이는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하면 네. 저희 안 대표님 강의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증여는 어떻게 해야 줄이냐? 분산해라. 분산해야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차남을 줄 때 네. 차남한테 다 주는 게 아니라 네. 차남과 차남의 자녀들, 즉 나한테는 조카죠. 네. 조카들도 나눠주고 와이프 재수 네. 씨도 주고 이렇게 네. 한 가족한테 30억을 주는데 네. 나눠서 주면 돼요. 만약에 3명한테 10억씩 편하게 맞아요. 준다고 쳐봐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증여세가 또 줄어들거든요. 네. 제가 또 이거 공제를 무시하고 그냥 계산을 해볼게요. 그러면 증여세가 한 명당 2억 4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러면 2억 4천이니까 곱하기 3을 하면 7억 2천. 7억 2천이네. 그럼 아까 10억 정도였잖아요. 한 2억 8천 정도가 증여세를 아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러면 나눠서 내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네. 저희가 증여를 나눠서 신고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아주 합리적인 지금 사고의 흐름입니다. 증여세를 낮추려고. 네. 근데 이 부분에서 물론 첫 번째 과세관청은 뭐야 누가 150억 중에 형제들한테 30억씩 나눠줘요. 그것도 누가 조카한테 10억씩 줘요. 이상하죠. 이상하네. 그러면 이걸 뭐로 의심하느냐? 이거 명의신탁이다. 이거는 원래 장남 단독 명의가 아니라 형제들 명의였다라고 해서 명의신탁으로 볼 가능성이 있고요. 네. 명의신탁에 따른 또 세금 문제가 복잡해지는데 네. 아니 그러면 30억씩 나눠주는데 자 명의신탁이라는 자료가 없어서 어쨌든 명의신탁이 아니라 증여라는 걸 인정받았다고 칠게요. 근데 여기서 정말 재수없는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 시즌에 증여하고 나서 3년 이내에 돌아가셨어요. 증여하신 분이. 큰 형이? 네. 큰 형이 돌아가셨는데 예. 원래 건강하셨거든요. 네. 자, 우리
저희 상속세 계속 강의하면서 제가 강조했던 거. 예. 상속인은 증여받은 거 10년 이내 가산. 그렇죠. 상속인 아닌 자는 증여받은 거 5년 가산입니다. 예. 근데 지금 조카들과 형제자매들 상속인입니까? 상속인 아닙니까? 아니죠. 상속인 아닙니다. 예. 5년 이내 증여 가산이에요. 예. 자, 돌아가신 지 3년 3년밖에 안 됐습니다. 됐으니까 증여 가산이네. 증여 가산입니다. 그러면 얼마가 증여 가산되느냐? 120억이 증여 가산돼요. 그러면 네. 자, 그냥 아무것도 안 쓰고 돌아가셨으면 네. 30억에다가 네. 120억이 가산되면 네. 상속 재산이 얼마? 150억. 네. 150억으로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저희 상속세 계산하면 150억에 이제 나누기 50%, 저희가 세율 50%니까 그러면 75억이 상속세예요. 예. 근데 저희가 가산하더라도 음. 기납부세, 먼저 납부한 증여세는 빼줘요. 음. 근데 우리가 증여세를 또 어떻게 해놨어요? 절세해놨어요. 절세. 그러면 최대한 낮은 세율로 예. 지금 저희가 10억씩 해놨잖아요. 예. 그럼 세율 구간이 저희가 지금 30%까지로 낮춰놨거든요. 그러면 심플하게 생각하면 20%씩이 더 얹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 30% 내놨는데 상속세는 지금 30%였으니까. 지금 50% 구간이니까 50%니까. 네, 지금 20% 세율을 더 내야 돼요. 그러면 120억에 제가 심플하게 20%에도 24억의 상속세가 얹어집니다. 자,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건 뭐냐? 장남내 가족들은 현금 얼마 받았어요? 30억. 30억. 근데 지금 상속세 늘어나는 게 얼마? 24억. 24억. 그러면 24억 다 내면 현금 얼마 남아요? 6억. 6억 남아요, 6억. 그러면 변호사님 이상합니다. 우리 120억 받은 건 형제자매랑 조카들이잖아요. 그렇지. 그들이 내야지. 이 사람들 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네. 지금 형제 상속인들이 다 부담합니까? 라고 하면 이분들은 네. 상속인이 아니에요.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습니다. 상속세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들이라서 이분들은 상속세 낼 필요도 없고 만약에 요청을 한다 쳐요. 야, 이거 돌아가셔서 상속재산에 얹어졌다. 네. 너네들이 1억씩만 보태달라. 네. 나머지 우리가 할게. 네.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아요? 내가 왜? 안 내도 되는 걸. 네. 법적으로. 난 증여세 다 냈다. 상속세는 너네가 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형 입장에서는 챙겨줄 필요가 없네. 네,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는 저희가 네. 명의신탁도 명의신탁이었는데 이게 형님께서는 형제자매들하고 좋은 그러니까 마음에서 도움을 주려고 한 행동인데 오히려 본인 나머지 가족에게 불화가 생기는 일이네. 맞아요. 제가 방금은 네. 명의신탁 케이스로 설명을 드렸는데 네. 실제로 두 번째 케이스는 유사한 금액이었는데 명의신탁 케이스가 아니었어요. 네. 아버님이 모든 재산을 장남한테 상속을 줬고 장남인 이게 자기가 다 물려받은 게 미안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돌아가시기 전에 형제들한테 베풀었어요. 근데 베풀려고 세무사를 찾아왔더니 세무사는 야, 한 명한테 몰아주면 안 된다. 이렇게 분산해라. 가족들한테 분산해라라고 해서 분산을 네. 했고 좋은 마음에서 형제들한테 했는데 나눠줬어요. 정작 그분이 3년 안에 네, 돌아가셨어. 5년 이내에 돌아가시면서 상속 재산에 얹어져 버렸고 이런 기증여한 부분들이. 근데 이게 정말 법률상 명백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아버지께서 선의로 형제자매들한테 그렇게 나눠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증여세 신고 다 이야. 됐잖아요. 이거 아들 잡는 일이네.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본인이 그렇게 급하게 돌아가실 줄도 몰랐고, 그렇지. 형제자매들이 이렇게 모른 척을 할 줄도 몰랐고, 상속세의 부담이 이렇게 나한테 20몇 억이 올라갈 줄도 몰랐던 거예요. 실제 사례인 거죠. 실제 사례입니다. 아. 그래서 반드시 고민하셔야 될 거는 네네. 내가 형제자매들이나 조카들이나 아니면 어떤 단체나 기부나 현금의 어떤 증여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게 5년 이내에 만약에 내가 사망을 했을 때는 이게 상속재산에 다 얹어져서 우리 자녀들이 상속세 부담을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증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이거를 제가 법률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만진다면 제가 만약에 이걸 알았다 그러면 증여를 하시면서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현금을 증여하는데 만약에 5년 이내에 사망을 하여 할 경우 상속 재산에 얹어져서 상속인들에게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얼마를 증여를 취소하기로 한다라던가 그 쓸 수 있어요? 네, 조건부 증여. 네, 조건부 증여라고 해서 민사상으로 저희가 장치를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증여를 취소했을 때 증여세가 뭐 다시 나오는 건 별개로 하고 그냥 2억 원을 상속인에게 다시 증여한다고 하던가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상속세 납부 재원을 마련을 해줬어야 돼요. 그래야 그 정도는 증여받는 형제자매 입장에서 당연히 증여계약서를 쓸 때는 협조하겠죠. 그때는. 내가 10억을 받았다 얹어지면 내가 당연히 상속세 늘어나는 거 부담할게. 하지만 5년만 지나면
자기들도 증여세는 더 안 내잖아요. 아.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그런 안전장치를 마련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5년 이내 돌아가시기 임박하기 전에 증여 절대 못한다 아니고요. 상속 재산에 얹어질 수 있으니까 이런 장치를 하는 것도 반드시 전문가에게 상담 받아보셔라 라는 겁니다. 한 줄 토크. 오늘의 교훈. 선의도 제대로 알고 베풀자. 네, 예, 선의가 다 좋은 건 아니다. 맞습니다. 결과적으로 본인 가족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 있다. 맞습니다. 요걸 한번 되새기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무적인 부분을 보면 모든 게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운명을 누가 모르잖아요. 네. 앞날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자. 야, 이 세무 얘기는 해도 해도 끝이 없고 네. 지겹지가 않네요. 근데 시간이 한정적이라 네. 안타깝습니다. 예. 여기서 한 가지만 딱 짚고 시간 관계상 네. 넘어갈게요. 계속 아까 명의신탁과 그냥 주는 걸 얘기했거든요. 이것도 구분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명의신탁은 왜 아까 그냥 준 거하고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지 명의신탁이 뭔지 이것만 한번 정리해주고 깔끔하게 마무리하죠. 알겠습니다. 예. 명의신탁은 네. 사실 부동산 저희 실명법, 부동산 등기법에 이제 저기 적혀 있는데 네. 원래 우리가 계좌도 자기 계좌 만들어야 그렇죠. 되고 부동산도 자기 명의로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부동산 명의를 다른 사람으로 돌려놓는다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목적 때문에 그러겠죠. 내 명의로 해놓는 게 가장 안전한데 네. 왜 내 명의로 안 해놓겠어요? 그러면 그러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조세회피든 재산 누락이든 뭐 상속재산 누락이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부동산 실명법에서는 과태료를 정해놨습니다. 근데 그 과태료가 저희가 시가의 30%까지 최대 매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세고요. 자칫하면은 형사처벌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함부로 그냥 명의신탁으로 인정해서 뭐 재산을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의신탁이란 건 말 그대로 내 명의로 안 하고 다른 사람 다른 명의를 사람이나 빌려서 그 명의신탁하는 기관도 있잖아요. 그죠. 신탁사들도 신탁사. 있죠. 그리고 거기다가 이 넣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거는 적법한 명의신탁이고 그건 그건 적법이고. 적법한 신탁이고 제가 말한 건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명의로. 네, 다른 사람 명의로 어떤 조세회피 목적이나 다른 목적으로 그런 명의를 정말 신탁해서 다른 사람 명의로 빌렸을 때를 가정한 거고요. 네, 네. 방금 같은 형제자매 케이스도 네. 다 이게 명의신탁입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사실은 불법적인 요소가 좀 강하다. 네, 특별한 어떤 특정한 이유가 있을 경우를 빼고는 맞습니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민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네. 근데 또 명의신탁이 몇 개 있는데 네. 종중, 그다음에 뭐 배우자간, 뭐 교회 뭐 이런 예외적인 아주 몇 개만 인정을 하고 있고요. 네, 네. 그 외에는 다 어떻게 보면 무효인 명의신탁이라고 해서 신탁 자체가 효력이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는 수탁자가 즉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처벌. 이거 내 건데 해버리면 할 말이 없어요? 네 찾아올 수도 없어요. 그 신탁 명의신탁 계약 자체가 무효라서. 야, 오늘 여기서 또 하나를 배우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예. 나중에 찾아올 때도 문제가 될 수 그러네, 있기 그러네. 때문에 네. 제가 방금은 다 세금적인 거랑 벌금적인 것만 얘기를 했지만 네, 네. 민법적으로 더 들어가면 나중에 내가 이 사람한테 찾아올 수도 없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명의신탁은 하지 마시고 네. 되도록이면 자기 명의를 하면서 세금을 줄여보자라는 부분입니다. 깨끗하게, 네, 공정하게 절세를 하자. 맞습니다. 이게 저희의 모토입니다. 네. 자, 오늘도 많이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좋아요 눌러주시면 이 좋은 내용이 멀리 퍼진다 말씀드리고요. 궁금하신 부분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